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캐나다 유학을 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유학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모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못 보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경제력이 안 돼서 못 보내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유학을 고민하기 전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캐나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거죠. 불확실한 아이의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캐나다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런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길래 캐나다에 가면 어떤 그 장점이 있기에 미래를 위해서 보내는 건가? 한번 고민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캐나다에 갔다 온 아이나 안 갔다 온 아이나 영어 점수 차이가 별로 없더라. 오히려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안 갔다 놓은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 점수가 더 낮더라.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나 대학교 입학 영어 점수와, 즉 학교 영어 점수와 캐나다 유학은 상관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보내냐고요? 다른 이유들이 많으니까요. 예. 우리나라 학교에서 내신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문법 같은 거, 한국식 문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한국 문법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또 학교 교과서에서 또 EBS 교재 이런 거에서 틀에 적힌 그런 점수를 따기에는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학을 갔다 온 것이 훨씬 낫죠. 영어를 위해서는. 즉,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캐나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유학을 가는 것은 학교에서 영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그렇고 영어 점수에 가산점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현상이 생깁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MB 정부 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특례 입학 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영어에다가 가산점을 주면 결국은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어떤 아이가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제 귀에는 아빠의 연봉이 들립니다. 네, 그만큼 영어하고 특히 말하는 영어하고 부모의 경제력하고는 절대적으로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학교, 고등학교 성적 이런 것과 영어 점수와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유학 가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유학을 갔다 온 아이하고 안 갔다 온 아이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직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청담 어학원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좋은 어학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3시간 정도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 분량을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한 45분 정도면은 다 끝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편안함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1년이라도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은 적어도 대학 입시 때까지는 영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이 접고 가더라. 그리고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별로 눈에 안 보이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 그때는 현격하게 눈에 보이더라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대학교 가는 데까지는 수학이 더 중요한 과목이고 영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고 난 그 이후에는
영어가 훨씬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의 영어와 점수는 유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과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교육은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죠. 정해진 답이 일단 만들어져 놓고 그 답을 누가 빨리 찾나 하는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고, 서양의 교육은 없는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입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창의력 교육이죠. 우리나라도 말은 창의력 교육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나 이런 데서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도를 사회 분위기상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4차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런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즉 암기식 교육, 뭐 쪽집게식 교육, 공식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 방법 가지고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교육을 한번 접함으로써 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어의 뿌리를 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야기할 때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네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언어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책 많이 읽고 또 많이 글 쓰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로 이게 점수와 관련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듣고 말하고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만큼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어의 이 발달은 키 크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언어학의 이론 가운데 LAD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이게 태어날 때 제일 왕성하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없어지거든요. 요때가 보통 이제 키 크는 성장이 멈추는 사춘기 때 하고 일치한다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LAD 곡선입니다. 언어 습득 장치. 그래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작동을 멈추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의 뿌리를 심어줘야지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와 함께 자라는 영어는 평생 가는 영어거든요. 어른들은 밥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키가 안 크잖아요. 애들은 밥을 먹으면 저절로 뼈와 함께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영어도 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뿌리를 심어줘야지 된다. 이것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비록 1년만 투자하더라도 평생 영어로부터는 해방이 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 갖고 있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꼭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성장기에, 이 성장이 멈춘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대학교 때 어학연수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주도형 영어 학습의 완성이다. 뭐 꼭 영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실 그 엄마가 짜놓은 프로그램에 로봇가 되어가지고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이 학원 가고 주로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 가운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부모가 공부에 의해서 부모가 공부한 것이지 애가 공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다시 얘기해서 엄마가 옆에 있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도 초등학교 한 4, 5학년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엄마 학습이. 근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요, 자발적인 공부가 아니고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OSS에 와서 자기가 플래너도 짜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체크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수학 같은 거 보니까 옆에서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못 푸는 애들이 꽤 있더군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자기가 주도를 해가는 학습의 습관을 가져야만 그 아이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캐나다 OSS에 보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독서 습관 갖추기인데, OSS는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경우에도 손에서 책이 떨어져 있으면 무지하게 혼나잖아요. 독서를 생활 습관화한 것이 OSS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AR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항상 책을 읽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공부로 승부를 보는 직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도 그렇고 뭐 법대도 그렇고 이렇게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들, 뭐 사업은 조금 다르죠.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들, 공부로 승산을 내야 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결국은 어렸을 때 독서량이 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예, 제 말 의심하지 않죠?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승자가 되더라. 예,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토플 시험 같은 것이 그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예, 영어 시험이라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영어로 묻는 시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얼만큼 많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지 영어 그 자체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독서량이 미래를 좌우하는데 이런 독서 습관을 우리나라에서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면 맨날 뭐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뭐 외우고 딸딸딸 되도 않는 거 공식 외우고 뭐 하다 보면 한가해서 책 읽는 건 아니지만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OSS는 하루 종일 책을 읽습니다. 틈틈이 책 읽는 습관을 OSS에서는 기본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습관을 우리는 갖추게 된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OSS는 독서뿐만 아니라 스피치도 마찬가지죠. 예, 스피치 습관도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카메라를 피하다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하잖아요. 매주 이렇게 매일 사진 찍고 매주 스피치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니까 발표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것도 OSS에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매달 우리가 OSS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아이들끼리 만들죠. 다양한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OSS에 보내는 이유죠. 6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한국에서 그냥 우리끼리 살다 보면은요,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거 깨우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오히려 약간 빼딱해지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4, 5학년 때부터 조금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하고 떨어져 있으면 사춘기도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도 그렇고요. 내 아이에게 저런 면이 있었구나. 내 아이가 내 인생에서 저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런 걸 깨닫는 기회가 된다고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 특히나 동생이 있는 경우요. 동생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근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동생도 굉장히 많이 울어요. 언니 오빠 보고 싶다고, 형 보고 싶다고. 그리고 위에 그 형 오빠 누나도 동생 보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자식일수록 아는 사람 집에 1년 동안 이렇게 보냈던 그런 그 전통이 있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절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제가 OSS 운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7번째,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인간이 그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아주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상상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캐나다는 심심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유 있고 아무래도 심심하다 보니까 생각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가족 생각도 나고 약간 우울함도 있죠, 때로는.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런 그 생각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많은 상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고학년일수록 이 기회가 더 중요합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유학 온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친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사실은요,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고,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이게 정답이야. 마치, 야, 이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해갖고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빨리빨리 해. 꼭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서 미래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캐나다에서 OSS 1년 유학하면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매우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기초체력 다지기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을 전부 다 서양교육을 시켰잖아요. 서양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얻은 것 중에 가장 유쾌한 게 뭐냐면 서양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생활체육, 생활음악, 즉 악기 하나씩 다루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체육활동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늘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아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서양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서양에서는 학교에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아예 그 리세스 시간, 노는 시간에는 학교 문을 잠궈버려요. 자물쇠로 잠그고 전부 다 나가서 뛰라 그럽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그게 몸에 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고요. 제일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이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과목입니다. 체육 과목 점수 따기 되게 어려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 체력이 되게 좋아지더라. 한국에서 비리비리했던 애들도 가면은요, 굉장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일찍 자고 그리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애들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아토피라든가 비염 증세 있는 거는 무척 많이 개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건강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더라. 비리비리한 아이들은 캐나다 생활 1년 하고 나면 몸이 확실히 좋아지더라. 이것도 이제 유학을 보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부모가 변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났더니 아이가 얻는 것보다 부모가 얻는 게 더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우리 애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마냥 애기처럼 보였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우리 아이에게 저런 능력이 있는지 새삼 몰랐다. 너무나 놀라웠다. 아이가 의외로 생각도 깊고 의외로 아이가 부모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의외로 야무지고 또 돈도 저렇게 아끼고 돈. 나는 우리 애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애가 왜 저렇게 막 구두쇠처럼 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제 이런 것은 OSS의 정신교육이 또 되게 빡세잖아요. 매일 정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또 느끼고 또 학교에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현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서양 교육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직하게 살아라, 옆에 사람을 도와줘라, 예절을 갖춰라, 배려하라.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캐나다는 꼭 그렇게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를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의 능력을 누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아이가 부모 없으니까 오히려 훨훨 날아가더라. 아이의 잠재력이 그냥 폭발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요,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네.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요, 정말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내 옆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떨어지고 나면은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감동하죠. 아, 내가 너무나 우리 애를 애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감동이야. 우리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1년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 앞에서 쭉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100년 시대에 1년 동안 이렇게 캐나다에 떨어져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사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4학년은 어리니까 5학년 때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학년, 6학년 부모 입장에서 봐서는 시기를 놓쳤다. 4학년 때 보냈으면 충분히 지금 돌아가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보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1년 동안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은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회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놓치고 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답니다. 제 말을,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제 말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안 쓰신다면 제가 그 다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3개월만 일단 3개월만 보내보자. 일단 3개월만 딱 보내보면은 사실 방학 끼고 3개월 보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3개월만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보내고 나면은 한 달만 지나도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그때 오센 말 믿고 결정을 안 했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오쌤의 말을 믿고 이런 것 때문에 OSS 학부모들이 보내니까 그래도 확신이 안 갈 때는 일단 3개월만 한번 보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